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결론은 빅바이오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국내 바이오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회사들이 아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날씨도 약간 춥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올해 이제 저도 유튜브 생활을 한 지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고요. 질문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가 입사하고 몇 년 지났는데 IMF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그 당시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탄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국가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충분히 그런 일들이 탄탄하게 굳어져서 좋은 일들이 나중에 되지 않나. 대신 이제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느냐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훌륭하게 된 기업들은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왔다. 회사를 정리하려고 투자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저녁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집중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테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가 된 회사도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1년에 뭐 몇 번 걸쳐서 제가 이제 바이오 산업 중간 점검이나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참석을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 28년 정도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어떤 산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버려야 하는지 투자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이오 산업은 반드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바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께 올해를 좀 잘 정리하고 내년도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될지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은 일단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방면으로 긍정적인 사인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바이오 산업으로 진출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빅바이오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가 뭐냐, 그리고 빅바이오텍이 뭐냐, 빅바이오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빅바이오텍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미국 자료를 보면서 빅바이오텍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들이 가끔 쓰거든요. 정의는 없습니다. 빅파마의 정의라는 것도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없습니다. 누가 밀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진 회사 그 정도가 되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수조 원의 돈을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궁금증. 그거는 작년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그냥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로 이제 점차 꽂혀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빅바이오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빅바이오텍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어서 그 관련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좀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한 페이지가 중간에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정리를 하고 2025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남짓 정도 제가 할 겁니다. 장표가 좀 많아서 좀 다이나믹하게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리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워낙 중요했습니다. 올해 보면 금리가 좀 도와주겠지 그랬는데 별로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고공행진하고 있다가 이제 현황이고요. 매년 이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측면이 참으로 어렵다. 2023년도 4분기 바로 전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XBI라는 소형주 ETF하고 많이 상승률이 좁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몇 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형 바이오텍의 기회가 지금 많다라는 거죠. 국내 제약 바이오만 살펴보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비교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이제 잘했다 그러면 코스피가 좋았다 그러면 비교가 가능한데 그렇게 비교하기는 국제적으로 보면 낯간지럽고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그런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있었다가 정답이고요. 전체가 다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락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들이 우리나라 바이오를 이끌고 가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10%에서 20%, 요 정도 되는 회사들이 이끌고 갑니다. 그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계속 어려운 기업은 어렵고 돈이 많은 기업은 계속 돈이 많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현황을 보면 과거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계속 안 되는 기업, 불안한 기업, 뭔가 이제 그 확실하게 기반이 닦여지지 않은 기업들은 계속 자금이 쪼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M&A하고 기술 거래. 올해 이 부분은 2023년도 4분기에 나스닥에서 M&A가 밀려 있던 게 대형 M&A가 거의 다 성사가 갑작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분기에 큰 대형 M&A 금액부터 해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낮아져 보이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 슬로우하고 꾸준은 했다 이 정도고요. 빅파마들이 이제 이게 현안입니다. 2028년 이제 30년으로 가면서 특허 만료되는 그런 이제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하는 그런 니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을 빨리 도입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니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런히 그 M&A 기술 이전을 하고 싶은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막아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작은 M&A들만 해왔다. 큰 M&A는 마음 놓고 하지 못했고 작년도 4분기에 많은 부분 한 5개 기업이 M&A를 일단락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모달리티를 보면 여전히 ADC입니다. 여러분들 그 ADC는 그냥 ADC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ADC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ADC를 백본으로 하고 ADC의 변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DC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구조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별것도 아닌데 항체라는 게 Y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링커가 달렸고 약물이 달렸다. 이게 무슨 어렵습니까? 그런데 링커가 어떻게 달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커와 관련된 지식을 오늘 조금 탄탄하게 쌓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ADC는 뭐냐 그러면 약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링커가 특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항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의 LCB84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항체가 특이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오름 테라피틱의 부작용이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은 특이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이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항체에 얼마나 특이성이 있느냐, 그리고 링커가 얼마나 암특이적으로 분해가 되느냐, 그리고 약물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은 기름끼리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성 링커는 약물들끼리 지네들끼리 엉켜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끼리 엉니다. 소수성이라는 건 기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 이전도 작년 수준 정도, 올해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큰 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핵심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약물 지속성이라든가 또 제형 변경 이런 쪽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제 오늘 그 다음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트렌드를 형성하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모달리티들에 대한 개념들이 작년, 올해 해서 트렌드를 많이 이렇게 확고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쪽으로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중에서 중요한 모달리티 중에서 조금 더 정교한 치료 효과가 나오는 그런 임상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는 약간 덜 할 수 있다. 올해 나왔던 그런 모달리티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누가 정교하게 나오느냐, 그 게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어스 얼라이언스 1층 12월 달이죠.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 60분 모시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모달리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가장 강조를 한 게 약물의 전달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은 부분 할애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약물의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부터 그러니까 암을 죽일 수 있는 약물들은 너무나 많이 나왔죠. 치료 효과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심해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약물들을 정확하게 암 쪽으로만 보내야 되는데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암으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암 쪽으로만 보낼까? 폐암이다. 그럼 폐암 쪽으로만 보낼까?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낼까죠. ADC가 별겁니까? 정확하게 약물을 보내는 플랫폼이고, 그 틀을 보니 너무 이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AD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간단하죠. 약물이 있고 약물을 타겟으로 끌고 가는, 그냥 둘이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둘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구조가 다양한 응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작년에도 드린 말씀의 포인트고, 올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회고를 해보면 대부분 괜찮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경영 쪽에
다툼이 있으면서 좀 안타깝고요. 이제 내년 4월이 돼야지 뭘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미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루니 스코프 관련한 그 계약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 다음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들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그렇구나, 또 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단 쪽과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 쪽,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 이쪽은 관심도 많고 투자도 굉장히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야구나 하는 부분 나중에 이제 그 설문조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달리티 쪽으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DC, 그렇죠? 그 다음에 약물 전달, 변경,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에 대한 가능성, SK 세노바메이트 흑자 전환이라든가 삼성바이오 주가가 나름대로는 괜찮았죠. CDMO 쪽에서 계속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제 100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BL 바이오 다소 이제 좀 안타깝죠.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채널에 나오셔서 올해 이제 1+1이다. 1+1은 괜찮고 이제는 그냥 1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해놓고 내년도 가서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리포사라는 임상 3상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6월 한 5, 6월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유한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려왔고요. 특히 10만 원 넘어가면서는 더욱더 이제 10만 원 이상에서 이제 이 회사가 추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제부터는 생각할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다른 어떤 종목보다 올해 의미가 있는 일을 해낸 회사 한 개만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단연코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역사에 대단히 큰 획을 올해 안에 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높여놓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앞으로 숫자를 보여줄 거고요. 그 숫자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또 여러 같이 몇 개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는 가지 않는 위쪽으로 계속 점차로 올라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들의 변화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바이오는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야 이게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요. 제 후배들, 펀드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게 시간을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학습이 바로 바이오 관련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전 산업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개의 산업을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릴 때 그 이제 펀드 매니저 1, 2년 차에 펀드 매니저가 아니죠. 그때 그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일부 조금 돈을 뭐 2, 300억을 맡겨 봅니다. 그때 공부를 대부분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기가 자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어떤 산업을 주특기로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산업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그 큰 돈을 맡아서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연륜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내서 바이오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안도 많거든요. 그리고 기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 그 매니저 본업보다도 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기관에서 이제 있었지만 그래서 따로 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제 현실적인 거를 보면은 국내 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수준이 아주 많이 올라왔냐 그러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관심 있어 했던 게 지금 1, 2년이거든요. 1, 2년. 그것도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밤을 새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륜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대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보기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책,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2, 3년 후에 국내 바이오 수준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냅다 팔았다, 냅다 샀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그 ETF들의 변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관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러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텐데 유한양행이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고요. 신약 개발 산업으로 국내가 CDMO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2024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이 렉나자에 관련해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들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렉나자, 아미반타맙 이제 뭐 나중에는 피하 주사 제형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많이 팔릴 텐데 어찌됐건 블록버스터 이제 뭐 20억 달러가 될 거냐 아니면 30억 달러가 될 거냐 50억 달러에 판매를 할 거냐 향후 피크 매출이 얼마냐 이 이야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임상, 이상 자격 그 데이터를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임상, 3상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제가 데이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신라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로메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젠은 왜 그 협업하던 회사가 임상 이상에서 실패했던 물질을 다시 샀던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주 난치성 그 질환을 타겟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 모달리티로 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희귀질환이고 그러다 보니 FDA에서 미국 FDA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신 이제 중간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니터링 위원회가 커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임상 3상에 대한 해라라고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높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근데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겠지만 기전이 전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모달리티에 대한 것은 매력적이고 섹시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방법이 어려운,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치료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명확한 과학적인 논리나 아니면 근거를 그 후에 제시하는 회사들은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확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가치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통과할 확률은 물질이 63%인데 그리고 나서 임상 2상까지 통과할 확률은 19%. 계속 떨어지죠.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상 2상 통과한 약물에 대해서는 20%의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률을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 될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아마 회사도 알기 되게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려웠다라는 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점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단독적으로 국내 기업이 단독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경험도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물질이 넘어갔습니다. 임상 2상, 3상부터는 존슨앤존슨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물질에 대한 기전, 모달리티,
가능성, 임상 일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임상 3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을 적용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편하게 합니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타그리소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마켓시어는 가져올 거야. 나는 뭐 30%, 나는 20%, 누구는 뭐 50%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할 때는 저 부분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도 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전체 투자 가시성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숫자의 영역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들어오기 되게 힘든 영역이었죠. 자, 존슨앤존슨의 판관비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좀 그 숫자를 넣어 보니까 200억 달러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28조 원을 매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놀랍죠. 28조 원을 8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규제기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학회라든가 국회, 정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책들 한번 미국 책들 보시면은 정말 그 빅파마들을 악마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자금력을 가지고 모든 곳을 다 흔든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입막음하면서 계속 팔아제낀다. 이런 이제 그래서 악마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도 팩트인데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엄청난 마케팅 파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약물을 팔더라도 이 렉나자를 가지고 타그리소하고 1대1로 붙어야 하는 이 상황인데 마케팅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치료 효과까지도 효능도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니까 앞으로 잘 팔 거야.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가져갔고 글로벌 빅파마의 엄청난 마케팅 파워로 이제 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기대하는 약물 2개 중에 하나입니다. 50억 달러 이상을 팔겠다라는 기대 약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충분히 마케팅에서 잘 팔릴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의 영역, 확률의 영역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불안하게 임상 3상 또 실패하지 않을까. 성공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팔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국내 바이오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회사들이 아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인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이벤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비일비재 이런 유한양인 같은 업체들은 너무 많은 거죠. 시가총액도 작잖아요. 10조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제가 이렇게 뭐 지금까지 유한양인 얘기만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나온 거죠. 다른 집은 잘 사는 집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집은 어려웠었는데 번듯한 자식이 하나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약간 축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의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회사들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 좋았습니까? 그들도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별 볼일 없는 그런 물질과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몇 개의 기업입니다. 15개, 20개 이렇게 남짓한 회사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달리티, ADC 너무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 항체 물질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부를 하실 거고요. 항체, 링커, 약물, 구조, 그 다음에 NO2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NO2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작년도 이 ADC 플랫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 M&A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2028년에는 300억 달러 시장으로 한 40조 원입니다. 2030년 비만 치료제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성장한다고 하는 거니까 꽤 큰 수준으로 이 ADC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ADC의 변형입니다. 이 장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뭐냐면 ADC라는 것은 항체에다가 링커 약물인데 이제 변형이 됩니다. 링커도 조금 더 정교해지고요. 가운데 있는 링커도 변하면서 앞에 있는 항체 부분은 이중 항체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약물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도 붙여보고, 그러니까 메신저 RNA라든가 AOS라는 약간 그 이제 DNA, RNA 쪽, 이 RNA 프리 메신저 RNA라든가 RNA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제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RPT 방사성 의약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두 개 이제 결합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중 항체 중국 업체인데요. 중국 업체들의 그 항체 기술, ADC 기술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두 번째 줄 BMS 시스트 이뮨 84억 달러의 그 이제 기술 계약을 체결한 그런 전례가 있고요. 따라서 이중항체에 대한 지금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높다. 그리고 가치를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에는 이 장표는 뭐 한두 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ADC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ADC가 꽤 승인이 많이 됐죠. 10개 이상 승인이 되었는데 전부 다 튜블린하고 DNA, 손상제 이렇게입니다. 암세포의 DNA, 우리 DNA 살짝씩 꼬여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꼬이게끔 하는 토포 이소머라제라는 게 있는데 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DNA가 적당히 꼬임 현상이 생기지 못하면서 암세포가 죽는 거죠. 그게 이제 DNA 손상제이고요. 튜블린 억제제. 이거는 뭐 암세포의 고속도로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건물의 기둥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틀을 이제 망가뜨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요. 토포 이소머라제 같은 경우에 NO2가 바로 이제 토포 이소머라제를 쓰면서 유명해졌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개만 쓰다가 지금은 그 다른 물질들을 쓰는 비중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다. 54%까지 2022년도에 늘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DC가 상당한 변형을 이제는 겪고 있구나. 응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이 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C, 그래서 ADC하고 TPD를 합친 개념인 이 TPD라는 개념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막 빅파마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크라든가 BMS,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로 인수가 되었죠. 화이자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버텍스하고 오름 테라퓨틱이 하나 더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관련해서는 뒤에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 버텍스하고 그 오름 테라퓨틱 그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버텍스라는 기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믿고, 버텍스는 그냥 물지는 않습니다. 다 검토를 하고요. 특히나 기전을 상당히 이 옛날에 이 뒤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제가 아주 강조를 드릴 텐데 그렇게 만만하게 그 물질을 덥석 물거나 이런 이제 회사가 아닙니다. 꼼꼼하게 오랫동안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전을 봅니다. 기전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병의 원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고 그 기전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그런 모달리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벌틱스가 가져갔다는 거를 보고 일단 기전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전처치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가능성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일상, 부작용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방사성 의약품, 올해 그 ADC하고 같이 TPD, 삼형제를 꼽자 그러면 RPT입니다. 그래서 RPT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난치암에 대한 치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컨트롤만 잘하면 치료 효과가 대단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A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티스가 이 시장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ADC에 목숨을 거는데 노바티스는 아예 정했습니다. 우린 그냥 RPT로 간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라든가 BMS, 아스트라제네카, 소위 항암제 좀 한다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SK 바이오팜도 집중적으로 이 방사성 의약품 쪽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살상력이 상당히 뛰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대신 불편한 거는 이 루테튬은 괜찮은데 악티늄이라는 더욱더 강력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원료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생산, 그 다음에 이동, 환자를 치료하는 요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잘 확보해야 한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냐 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 헤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생산,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이런 부분들, 원료 수급까지. 이것도 보십시오. 위에 보면은 리간드의 링커의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게 ADC지 않고 이게 뭐겠습니까? 다 대신 이제 리간드는 그 항체의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중에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저 플루빅토 때문에 그래요. 노바티스의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매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N02보다 빨라요. N02보다 빠릅니다. 저 보시면은 만든 지 1년 안에 상업화 한 1년 만에 거의 블록버스터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 성장하는 속도 보십시오.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 몇 년 후면은 거의 뭐 5조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5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큰 블록버스터가 나온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저 플루빅토에 도전하는 더 베스트 인 클래스로 도전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 좀 잘 가져야 된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잘 나왔죠. 플루빅토 대비해서 임상 이상 중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 그리고 지금 ORR 데이터를 뽑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바이오마커를 이제 컨트롤하는, 아직은 임상 이상이니까 조금 더 환자 수를 늘려서 하긴 해야겠는데, 임상 이상 단계에서 국내이기 때문에 조기 승인, 이제 신약 신청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임상 3상 계속 진행할 상황인데요. 3번에서 4번 정도 주사를 했고요. 토탈 프로토콜 보면은 6번을 투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료 효과는 조금 더
이제 플루빅토 대비해서 현재 좀 더 잘 나온 상황이고요. 그거는 임상 1상 나왔던 데이터가 2상에서도 나왔고 미국 임상 1상에서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링커도 조금 더 수용성 링커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링커 그러면은 잘 헷갈릴 텐데요. 아까 그 기름은 기름끼리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물끼리 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링커 안에 산소라는 O라는 화학기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용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잘 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붙지 않습니다. 방향기 쪽이 들어가면은 기름 덩어리가 들어가면 지네들끼리 약물끼리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링커의 우수성, 그 다음에 알부민 결합체도 있죠. 알부민이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FcRn과 결합해서 계속해서 반감기가 늘어납니다. 21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 때문에 루테튬을 이제 경쟁사 플루빅토가 200mC를 사용하는데 100mC를 사용하면서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높게 내고, 그러니까 들 쓰다 보니까 안정성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루테튬이 워낙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그리고 치료제 가격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좀 특징적이다. 자, 제형 변경과 관련해서는 올해 아주 하둡니다. 그렇죠? 뭐 특허 소송, 특허 침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뭐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로 또 전달을 드렸죠. 제가 데일리 바이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를 하느냐? 절대 침해일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침해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할로자임의 부분을 따왔다라는 거죠. 전체를 가져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부분을 가져왔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붙인 게 바로 알테오젠의 약물이기 때문에 전혀 특허 침해일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오히려 머크가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냈죠. 두 번째. 근데 그 무효 소송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 머크의 목적은 할로자임을 죽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혹시라도 건드려서 상업화를 방해한다? 이거는 용납 못 하겠다. 그래서 큰 칼을 보여주면서 옆에 차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제 얼씬하면은 그 칼로 베겠다는 거죠. 할로자임이 접근을 하면. 그래서 할로자임 그 주가도 그냥 평온합니다. 괜히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평온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자기 갈 길 가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약물 지속형, 제형 변경, 경구용, 그 다음에 주사형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물이 지속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환자의 편리성을 기하는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내년도 얘기입니다.